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5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지난주 말에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는 진짜 이벤트의 달인인 것 같아요. 미국 관련 뉴스가 그냥 다 쏟아서 내리더라고요. 예, 다 트럼프로 도배되고 그 좌우 충돌, 고립무원 트럼프 이런 표현이 딱 적당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대통령 된 날부터 계속 쭉 이어져 나오는 별명 같아요. 그렇죠. 예. 원래 그랬죠, 원래. 네. 그 뉴스 보니까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철군 문제를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서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제 동맹국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라 이렇게 공개 서한을 쓰고 이렇게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이 매티스 장관이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어른 중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어른이라고 불린 사람인데, 이 사람 사퇴하고 난 다음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 같고, 매티스 관련해서 매티스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쓴 글을 보니까 그 트럼프랑 마음이 맞는 국방장관을 가질 자격이 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이제 그만들 뭐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 대통령 되고 난 후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전에 그 트럼프 그 2016년에 그 대선 할 때인가 대선 전후로 해서인가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사업자잖아요. 네. 그래서도 이제 방송인이에요. 그쵸, 엔터테이너죠.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때 인기를 끌었던 게 뭐냐면 You are fired. You are fired. 지금도 You are fired하고 하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되고 나서 더더욱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난 후에 뭐 이렇게 유별나게 한 게 아니고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 그 뭐 외신 기사나 이런 거 번역되어 오는 기사들 보면 트럼프가 이제 측근들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기랑 이게 의견이 안 맞으면 제가 이제 딴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편이 아니다 해가지고 자르고 해서 지금 이전의 대통령들보다 뭐 이 최측근 내각들의 교체율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 작년 그 트럼프 정권 출범하고 경제데이트 경제데이트에서도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트럼프 정부 처음 이제 출범할 때 작년 초에 거의 이제 2년 다 됐죠. 작년 초에 출범할 때 굉장히 많이들 걱정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 트럼프 정부 내각 처음 정권 출범할 때는 내각도 제대로 구성을 못했었죠. 그래서 장관들도 제대로 이렇게 임명을 못해가지고 막 헤매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너무 이제 엉망이 되는 거 아니냐. 미국 정부가 저렇게 이렇게 완전히 망나니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엉망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상당히 많이 우려들을 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트럼프 정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틸러슨 전 국무장관, 국무장관, 그 다음에 백악관의 그 안보보좌관 맥마스터인가 그 안보보좌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 이 세 사람이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트럼프 내각을 떠받치는, 특히 안보면에서 떠받치는 이렇게 좀 기둥이 될 거다. 세 명의 어른 경제 데이트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 세 명의 어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트럼프 내각 중에 특히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견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세 사람이 지금 이제 제일 먼저 틸러슨 누가 먼저 그만뒀죠? 안보부 장관. 안보부 장관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뭐 안보부 장관인가 틸러슨인가 뭐 두 사람이 그만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제 그만뒀죠. 네. 그래서 근데 그만뒀는데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가 자르기 전에 먼저. 그래서 틸러슨 부장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그냥 트윗으로 알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잘려버려요. 네, 트윗으로 날리고. 그래서 그 원래 교체가 그 내년 2월 달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냥 바로 1월 1일부터 잘라버리더라고. 바로 그냥 나가라고.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제에 아주 그 안 좋은 면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대통령제의 장점도 있지만 네. 또 대통령제의 그 장점이 있는 만큼 그에 못지않은 이런 부정적인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4년 동안은 어쨌든 뭐 선거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은 계속 뭐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이 2년 정도 됐잖아요, 출범한 지. 네. 첫 1년은 내각도 제대로 구성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정치가 어떻게 된 것인지도 잘 모르고 이제 정신없이 보냈겠죠, 첫 1년 동안은.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무역 불균형 이제 시정을 한다 해서 이제 특히 중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감히 네가 나하고 이렇게 형님 동생 하자 이거야 뭐 이런 거기서 경상을 뭐 이런 데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내부적 안으로는 이제 대규모 감세 이런 것들 이른바 이제 트럼프 공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했죠,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을 옮기기 시작해서 이제 일단 표면적으로는 성장률이 뭐 3% 가까이 성장한 걸로 이제 올해 전체로 봤을 때 3% 가까이 성장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성장도 하잖아 라고 이렇게 막 뻥뻥 큰 소리도 주가도 이렇게 펑펑 뛰었잖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고 다니는 네, 막 했잖아. 자뻑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주가가 이제 막 쭉쭉쭉 떨어지고 이제 경제도 고점을 지나가지고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고 어쩌네 저쩌네 하고 있고 뭔가 이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권 내부에서 내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요때 아니면 내가 언제 해먹을 거야 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있었더니 봤더니 이런 숭악한 사람이 도저히 이걸 같이 못 해먹겠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너무 위험해 여기. 그러니까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 쳐다보고 꾹 눌러 참고 앉아서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문희신 재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몇 명이 있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이게 한 자리 해먹으려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게 도저히 같이 못 해먹겠네 해서 그냥 이게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비롯되냐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격에서,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때는 이 말했다가 저때는 자기가 말한 걸 뒤집고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선거 운동 같이 했던 그런 이제 측근들이 다 뒤통수 맞거나 저 사람이 이렇게 선거할 때는 내가 철석같이 묻고 내 말대로 한다라고 했다가 하겠다라고 했다가 막상 이제 대통령 되고 되고 나니 딴소리 하네 해서 이제 다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어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하네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막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안에서 이제 떨어져 나갈 때 싸웠을 거 아니에요. 당신 힘으로 대통령 된 거야? 내가 띄워줘서 대통령 된 거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안에서. 그렇겠죠.
그러니 이제 안에서 할 말 못 할 말 온갖 쌍욕들이 서로 오고 갔겠죠. 그것도 모자라, 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책까지 써서 이제 네. 저는 숭악한 놈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쵸, 그쵸. 네. 실제로 이런 혼란이 일반 그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언행이나 네. 행태 이런 데에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권 2년 만에 관련하고 바뀌고 교체되고 뭐 스캔들도 계속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러시아 게이트는 지금 거의 지금 막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하원이 이제 민주당 그쵸. 다수당에 대해서 다수석 차지했으니까 뭐 이제 러시아 게이트가 어떻게 또 튈지 모르죠. 지금 계속 지금 관련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포르노 여배우 관련한 그것도 이제 사실로 다 드러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대서 이제 입막음을 한 것도 드러났고. 선거 자금인지 아니 개인 돈인지 그거가 또 쟁점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드러났고 또 이제 풀린인가 뭔가 하는 내부 측근들의 이제 러시아 게이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측근들의 이제 수사들이 전부 이제 다 감옥행으로 이제 다들 이제 사실로 드러나서 감옥행으로 가고 전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 그런 거 사실이 아니라고 페이크 뉴스다 뭐 조작이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한 것들인데 다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불확실하죠. 장담을 못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예전에 계속 방송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또 남북 문제와도 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되게 안보 면에 있어서는 뭐 중요하죠. 지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작년에 올해 들어와서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핵을 포기하고 이렇게 경제 강국 노선으로 전환하겠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빨리 해야 된다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협상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서로 밀당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핵을 포기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핵을 이렇게 가지면은 김정은 북한 정권의 붕괴에는 그건 자명해요. 그러니까 정권 유지를 못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현명한 선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거 밀당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핵 포기를 하고 경제 강국 노선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냥 빨리 다 그냥 내부적으로 이제 자기 체제 유지만 좀 확고하게 좀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외부적으로는 미국이 김정은 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린다든지 막 하진 않을 거예요. 북한 정권이 혼란에 빠지면은 남한이나 미국으로서도 별로 득될 건 없어요. 그렇죠. 득될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이렇게 혼란에 빠질 위험이 높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매티스 국방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파월 FRB 의장 건도 있고요. 아까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좀 침체되는 것 같고 주식도 이제 어려운데 금리를 또 올려버리니까 트럼프가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놈이 올렸다고 자를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찾아보라고 그랬다고 이게 내부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회의를 한 그 사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또 그게 또 이제 증시에 또 영향을 주니까 또 이게 또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해도 FRB 의장을 또 자를 수는 없잖아요. 임명을 시켜긴 했지만 이게 또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원래 연방준비은행 법상에는 대통령이 사유가 있으면 자를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전례가 없고 사실상 이제 그린스펀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트럼프가 금리를 이제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파월은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떠드니까 올리기 싫어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파월 의장이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나는 것도 되게 또 웃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을 했잖아요. 그쵸. 자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어떤 그 국가 구조 시스템이나 정책 결정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 미국은 대통령 제왕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들어? 이런 게 그냥 확 박혀 있는 거네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고 한국의 대통령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게 원래 시작부터가 그 연방국가하고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 이제 독립적인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13개 국가가 합쳐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연방 정부를 구성을 했고 그 후로 이제 계속 50개까지 늘어나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50개 국가, 유럽연합처럼 28개 회원국처럼 미국도 50개 회원국을 갖는 연합국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빨라요, 사실은. 정확하고.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후로 해서 특히 20세기로 넘어 들어오면서 미국이 이제 세계 패권국가,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전환되면서 패권국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 결과가 지금의 이제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 실권을 갖는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회마저도 대통령한테 밀리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이제 미 의회도 연방의회도 이제 원래는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 거의 좀 삐까삐까 할 정도일 건데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닉슨의 워터게이트 시절에 비교하면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지금 한 50년 전인가요? 50년 전이죠. 70년이니까 50년 전인데 5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미국 대통령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되었어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의회도 대통령한테 감히 그냥 이러쿵 저러쿵 못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정치에 대한, 의회 정치에 대한 어떤 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원인이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조금 그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 시스템이나 국가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보니 F8 의장도 자기가 임명하면 자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 어떤 그 FRB라든지 그 연방 기구의 어떤 독립성이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특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부 장관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 부하라고. 그러니까 부하인 건 맞죠. 행정체계상.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컨대 검찰, FBI라든지 FBI 같은 것도 이제 형식적으로는 법무부 소속이지만 사실은 그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중립기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FRB도 마찬가지로 50개 국가가 공동으로 만든 유럽 중앙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인 거예요. FRB도. 미국 50개 주의 중앙은행인 거예요. 50개 국가 중앙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을 대통령이 계약에 임명했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휘두르려고 그냥. 그다음에 대법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컨대 누가 F8 의장이 돼도 그 미국의 정책 결정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이나 어떤 그 국가 권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F8 의장으로 임명을 해도 FRB는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었다.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거의 신념처럼 이렇게 전통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래서 무서운 거죠. 네.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유지가 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시스템. 지가 그 역대 의장들의 전통을 깨고 그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역사에 남죠. 누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하지를 않죠. 그렇죠. 한국은행하고 달리. 근데 이 트럼프가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이해 못한 걸 수도 있는데 트럼프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존의 시스템이나 정치인들, 관료가 비효율적이고 일을 못한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걸 다 뒤집어서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을 현혹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항상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정치라는 게 네. 일단 이분법적으로 갈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꼭 이분법은 아니지만 양대 정당 구도 하에서는 이분법이죠. 그렇죠. 자기가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점 하나하고 네. 또 하나는 모든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격에 기인하는 건데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그것도 다른 인터뷰에 보니까 백악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트럼프가 그렇게 팔짱을 끼고 인상을 쓰면서 너 정말 멍청하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충격이 워낙 큰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만둔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은 조직이나 시스템이라는 걸 체질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은 한 마리 늑대, 좋게 표현하면 한 마리 늑대처럼 사업을 해온 거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자기가 가서 직접 단판 승부를 보고 너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you are fired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자기가 다 이제 임명을 한 거거든요. 네. 자기가 뽑고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목표를 공유를 사전에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되고 목표를 공유한 전제 위에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논의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맡긴 이상은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시작부터 그러니까 우리 성격이 누구든지 안 믿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와이프도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안 믿어요. 모두를 불신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임명해놓고도 저놈이 나를 배신 때릴 거야. 대배신 때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하고 붙여놔도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 근데 김정은은 좀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자기가 이제 뜨는 경우, 자기의 어떤 자기가 좀 더 이제 주목받거나 이렇게 뭐 자기의 어떤 성과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극단적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냥 아주 그냥 위대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표현 자체가 위대하다, 엄청나다. 상상을 할 수 없을 거다.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정서불안이죠. 워낙 대외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체화된 게 아닐까요? 이렇게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서불안, 이라든지 정서불안과 그런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조차도 지금 불신을 하는 거예요. 못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FRB 의장, 파월 의장을 자기가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야,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공개적으로 근데 이제 백악관이 재무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네. 야, 이게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조금 경제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예컨대 재무부 장관이 그러면 제가 FRB 의장을 한번 몰래 가서 네. 한번 만나서 좀 의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FRB 독립성 때문에 어떠냐면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FRB 의장을 거의 안 만났어요.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죠. 만나는 것 자체부터가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라고. 네. 거의 안 만나. 정말로 특별한 일이 아닌 한은 안 만났어요. 네. 안 만나고 일체 언급조차도 안 할 정도였어요.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 글로벌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정말로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어쩌다가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제 번영기획의장 불러가지고 야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미국이 망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나 그런 것 정도 좀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제 FRB로 살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법적인 수단이 없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FRB 의장이 와서 대통령한테 이제 좀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것 외에는 서로가 만나는 것조차도 사실은 문제시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필요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재무부 장관이 이제 몰래 비공개로 가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이게 왜 하락하는지 대놓고 가서 금리 올린다 내린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안 되고 왜 하락하는지 그냥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네. 주가가 이제 더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을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하지. 대놓고 야 주가 저렇게 하락하는데 금리 계속 내려도 되겠어? 이런 말 했다가는 그냥 날아가 버리죠. 당연히 파월 FRB 의장도 뭐 자기가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임명했지만 임명했어도 미 의회의 비준을 받아서 그렇죠. 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임명권만 대통령한테 있다, 형식적인 임명권만 대통령한테 있다 뿐이지 실제 승인은 의회가 한 거죠. 의회가 임명을 해준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군수 부장 말처럼 말맞다나. 그러니까 이제 악수를 두는 거예요. 야, 내가 경제를 이렇게 감세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좋게 호경제로 만들어놔서 주가도 뛰어났는데, 네가 지금 내가 너 지금 잘 하라고 이렇게 너 FRB 의장 시켜줬더니 네가 나한테 배신 때려? 금리를 막 올려갖고 주가를 떨어뜨려서 네가 나를 공격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파월 의장도 안 올리려고 해도 안 올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압력을 받아서 안 올렸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정책 결정 구조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감히 올려? 저놈 자를 방법 찾아봐. 대통령이 FRB 의장을 자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자꾸 쇼라고 생각을, 저 사람은 쇼라도 좋아하니까 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모르면 진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쇼도 한두 번이지. 2년 동안 내내 쇼하면은 그 사람의 본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부터는 아마 내년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류의 막가파식의 막무가내식의 그냥 일방적인 질러대기가
그나마 조금 먹혔다면 지금까지는요? 네, 지금까지 먹혔다면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이제 흔들어 버리고 자신을 해치는 그런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사안마다 말씀해 주시려고.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상황이 전개되는 걸 또 이렇게 봐야 되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꼭지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도 찍고 내려가는 것처럼 맞물려서 꼭지점을 찍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2년 동안에는 특히 올해에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질러댈 수 있는 것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아마 트럼프도, 시진핑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놈이 다 있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류의 접근 방식이 먹히는구나. 트럼프 접근 방식이 괜찮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공적인가요? 지지를 이렇게 좀 맞춰온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항상 얘기하는 세상에는 100% 검고 100% 이렇게 흰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떠받쳐오고 이렇게 띄워온 것보다는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해치는 그런, 이런 흰색보다는 검은색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일종의 뭐 레임덕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레임덕으로 치면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 내각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특별하게 이렇다 할 무슨,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연방정부가 어떤 대놓고 어떤 정책이라는 걸 하지는 않아요.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전부 FRB로 경제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방정부가 뭐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뭘 하거나 특별하게 하지는 않다. 유일하게 하는 게 이제 세금 감세 정도, 그 다음에 연방금 이제 인프라 투자 정도, 뭐 이런 거죠. 인프라 투자는 뭐, 10년 동안 얼마나 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고, 감세도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감세도 이제 이렇게 그 감세를 막무가내 무조건 막 계속 할 수 있느냐? 감세로 인해가지고 지금 연방 채무가 이제 폭증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한편으로는. 빚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빚이 늘어난 탓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나요?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셧다운. 그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빚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빚이 적거나 재정 적자가 적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담벼락을 세운다라고 그래서, 50억 달러든지 150억 달러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랬어?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건수가 된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제 이른바 그 여론을 따져본 거죠. 계산을 해본 거겠죠. 민주당이. 이거 물고 늘어져도 여론이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본 거죠. 담벼락 예산을 이렇게 저지하는 것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이거 물고 늘어져 담벼락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하는 거하고 민주당이 물고 늘어서 그걸 막는 거다고 했을 때 손득을 따져봤을 때 민주당이 더 유리할 거라고 계산을 했겠죠.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지금 이제 셧다운을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런 건 또 좋아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싸우는 거. 이건 좋아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래? 야, 며칠만 하지 말고 한 2달 할까? 아니면 한 6개월 해버릴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승부수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트럼프가 장기 연방정부 폐쇄로 나가면 민주당이 콜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한테
예, 승산이 있어요. 민주당 할 때. 콜 하는 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걸로 봐요. 근데 이게 또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 보니까 이미 예산이 한 70% 정도는 통과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지금 이제 그러니까 조금 남은 것 같고. 조금 남은 것 같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 그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판을 걸어볼 만한. 예, 한번 이걸로 판을 흔들어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타이밍상으로 그런 게 그 연방정부 폐쇄를 좀 이렇게 적어도 뭐 한 달 정도 이상 끌고 가는 승부수로 던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 언론에서는 이게 장기화 안 된다라는 쪽으로 다 기울어 있거든요. 왠지 장기화 될 것 같은데. 이거 방송당 나가고 뭐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겠네요. 이거 어떻게 될지. 남의 나라 얘기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정치권이 정치적 리더십을 거의 지금 이제 상실해가지고 그쵸.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 하는 그 미국 국민들의 민주당도 싫고 공화당도 싫고 하는 그 심리가 굉장히 지금 극에 달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유권자들도 도대체 찍어줄 놈이 누구야?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악순환 상황이죠. 악순환 상황이죠. 그래서 뭐 50보 100보인데 다만 이제 미국이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리더십을 많이 이제 이렇게 상실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세계 전체적으로도 좀 상당히 불안정해지죠. 그렇죠. 이런 정도로 합시다. 네. 지금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5의 일부에서는 절정에서 이제 추락하는 트럼프 그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 셧다운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승부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재밌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5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는 아카데미를 하고서 좀 느낀 게 정치는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없었고 단 미안한 감을 갖고 있던 거는 우리 세대 때가 제가 이제 7호학번 세대니까는요. 이 세대에 있던 사람들이 양극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창립을 했던 사람, 저 같은 사람. 또 한 그룹은 운동권에서 운동을 하다가 제대로 교육도 못하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났을 때 제가 한없는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지원을 하다 보니 걔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나 하면 얘네들이 스스로 돈을 못 벌어봤어요. 보니까는. 그래갖고 외치면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 어떤 회사에 자문을 하고 있는데 민원을 발생시키지 말라 뭐 이런 시책이 막 내려와요. 민원을 발생시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고 막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더 부작용이 따르는데 이놈들 똑같은 놈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얘네들 개판 간다가 글을 올리다가 이제 그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봤는데 저도 시장경제에서 기자인데 김광수 이 연구소에서 만든 어떤 경제를 보는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 몸으로 겪은 이 분석 기법 이런 게 상당한 인사이트를 줘요. 그래서